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카막에 있어서 플라즘의 수송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플라즈마 기초에서 다루었던 일반적인 플라즈마에서의 수송 현상부터 시작을 해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위클리 아이오니즈된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 내에 뉴트럴 파티클이 많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수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디퓨전 코에피션트 관점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는 자기장에 걸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들어가는 델타 X라는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민 프리 패스였죠 원래는. 근데 자기장에 걸리게 되면 이게 라몰레디어스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리 아이오나이즈드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럼 이제 리지스티비티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클래시컬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핵융합 실험을 해보니까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 자체도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아이온과 일렉트론, 아이온이 훨씬 클 걸로 생각했는데 40배 정도는. 근데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험 디퓨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자기장도 B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한 B의 제곱도 아니고 그냥 B의 1승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실험에서 나타났죠. 자, 그것도 스텔라레이터에서도 나타났었고요. 자, 이걸 우리가 보험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보험 디퓨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죠. 어떻게 하면 보험 디퓨전의 현상을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장치는 더 이상 리니어한 장치가 아니다. 자기장이 선형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클로즈드 된 형태, 토로이달 지오메트리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착안을 했었죠. 그랬더니 알게 됐던 건 뭐냐면 자기장이 우리가 미로에서 배웠던 것과 유사하게 자기장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마그네틱 플럭스 서페스를 따라서 돌 때 자, 이런 모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사되는 형태, 그래서 트래핑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바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같은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런 바나나 모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에서 나타나는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라몰레디어스 대신 파티클이 트래핑된 경우에는 바나나 위스만큼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게 되면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훨씬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한 100배 정도 더 맞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 디퓨전에서 나타나는 실험값과 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퓨전 플라즈마의 트랜스포트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노말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1883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놀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유체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유체역학을 듣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역학을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라즈마 물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유체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노멀 플로우, 그 다음에 터블런트 플로우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하이드로다이내믹 이퀘이션이 어떤 non-linear turbulent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게 오스본 레이놀즈죠. 1883년에. 그리고 이제 레이놀즈 넘버라는 게 도입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고요. 유체역학. 모르셨던 분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그냥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이름을 그대로 땄어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자, 레이놀즈 넘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너셜 포스와 비스코스 포스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 VL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로는 플루이드의 덴시티가 됩니다. 그 다음에 V는
mean flow가 되는 거고요. mean velocity가 되고요. 이거는 플루이드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veloci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은 어떤 characteristic dimension을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루이드가 이동한 경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는 dynamic viscosity가 되죠. 플루이드에서 viscosity. 여러분 viscosity는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돌멩이를 떨어뜨리는데 물에 떨어뜨릴 경우와 꿀에 떨어뜨릴 경우가 상당히 다르죠. 비스코시티 차이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하게 되면 다시 VL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뉴가 나오게 되죠. 이 뉴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분의 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는 힘의 관점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레이놀즈 넘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시간 스케일, 타임 스케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디퓨전 타임 스케일과 어드벡션 2류죠. 2류라고 하죠. 어드벡션 타임 스케일의 두 개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V 나누기 L로 표현되고요. 이거는 U 나누기 L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디퓨전 타임, 이건 어드벡션 타임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게 크게 힘의 관점 그리고 타임 스케일 관점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터뷸런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뭔가 여러분이 표대를 세워놨다든지 이럴 경우에 물의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흐름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 때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틀었을 때랑 세게 틀었을 때랑 이제 물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레이놀즈 넘버가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미나 플로우 또는 터뷸런트 플로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측류나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텍스라고 하죠. 이런 보텍스들이 나타나는데 실린더 근처에서 이제 보텍스가 나타나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실린더 이미 어떤 플루이드나 실린더 사이즈나 플루이드 스피드나 상관없이 레이놀즈 넘버가 대략 40에서 103 정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300 정도에서 이 파이프에 이제 물이 흘러간다라고 볼 때요. 레이놀즈 넘버가 한 2300 정도에서 이제 측류와 난류가 나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레이놀즈 넘버는 일반적인 플로우 측류가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난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이 레이놀즈 넘버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토카막 트랜스포터도 이와 같은 어떤 터뷸런스에 관련된 뭔 현상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런 우리의 확산을 키워주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죠. 불확정성의 원리죠로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내가 신을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겠대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왜 상대성 이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왜 터뷸런스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상대성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터뷸런스는 신이 과연 알까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후에 이제 터뷸런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뷸런스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학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플라즈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플라즈마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퓨전 플라즈마에서의 이런 터뷸런스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이로의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이게 흐름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단면만 보고 있는데 이 하나의 조그만 조각들 있죠. 이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라인들이 있죠. 여기까지 연결이 다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뭔가의 조그만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다 필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터뷸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류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난류 현상이랑 수송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핵력기초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설탕을 타서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푼으로 설탕을 이렇게 넣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어주게 되죠. 자, 생각해 보시면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이 한 군데에 커피 이제 바닥에 모이겠죠.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러면 덴시티 그레디언트가 생겼죠. 그러면 이 덴시티 그레디언트를 없애기 위한 어떤 플럭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설탕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온도가 있다면,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이게 골고루 섞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어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빨리 적게 되면 볼텍스 같은 게 생기죠. 뭐 졌다가 우리가 반대로 돌리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와류가 생기죠. 이렇게. 얘는 볼텍스, 바로 터뷸런스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저는 플로우나 터뷸런스를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고르게 섞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퓨전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가 잘 일어나게 만든다. 따라서 핵융합 플라즈마 내부에도 터뷸런스가 존재한다면, 이런 난류가 존재한다면 이게 플라즈마의 입자들을 굉장히 잘 섞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핵융합 플라즈마가 있는데 우리가 숟가락으로 넣어서 젓는 거예요. 저으면 열이 막 금방 식어버리겠죠. 입자들도 금방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어떤 터뷸런스라는 게 트랜스포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실 때 이거 조그만 것들은 이제 우리가 터뷸런스 에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디. 이런 조그만 에디들이 보면 사이즈를 한번 보면요. 레디얼 방향으로 1에서 2cm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터뷸런트 에디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이제 라이프 타임 생각해보면 0.5에서 1ms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 이거는 어떤 캐릭터리스틱 타임분의 캐릭터리스틱 랭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레디얼 에디들, 터뷸런트 에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얘네들을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지배하는 어떤 캐릭터리스틱 랭스와 타임 스케일을 사용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 델타 x 대신 1 내지 2cm, 근데 미터 단위로 집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얘의 라이프 타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대략 1m 제곱 퍼 세컨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m 제곱 퍼 세컨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숫자였죠.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컬 트랜스포트에서는 어땠냐면 아이온과 일렉트론의 디퓨지비티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온 같은 경우에 일렉트론보다 한 40배 정도 크다. 왜냐? 라몰레드스가 크니까 충돌을 한번 하게 되면 더 많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값은 10의-4승 4m/s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보험 디퓨전이 발표가 돼요. 1946년에. 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16분의 1의 2b분의 kt. 그리고 값은 실제로 퓨전 플라즈마에서 대략 계산해봤을 경우에 값은 대략 1m/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과 거의 유사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터뷸런스를 고렸을 때 터뷸런스 애들 가지고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했는데요.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실험에서 나오는 디비전 코에피션트 오더랑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죠. 트랜스포트를 클래시컬로 했더니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네오클래시컬 관점으로 바나나를 고려했어도 그래도 안 맞았죠. 근데 이제 남은 부분, 이 터뷸런스를 고려하게 되면 어쩌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실제로 플라즈마에 터뷸런스가 있습니까? 토카막 플라즈마나 퓨전 플라즈마에 터뷸런스가 존재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프로파일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말 그대로 분포인데요. 레디얼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어떤 형태를 갖느냐, 이게 이제 프로파일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미 어떤 프로파일,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밀도, 그리고 압력과 같은 프로파일들이 어쩔 경우 굉장히 같은 유사한 쉐입을 갖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토막 같은 경우에 그렇죠. 템퍼레처 프로파일 보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열을 할 때 중심부에 가열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심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이런 굉장히 피크된 프로파일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열을 가장자리에 해준다. 그럼 가장자리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센터보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건 가열을 어디에 해주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가열을 어디에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프로파일 형태가 온도 프로파일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더라.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실험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브루노 코피 할아버지께서 1980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Non-Classical Transport and the Principle of Profile Consistency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프로파일 컨시스턴시, 뭔가 프로파일 간에 컨시스턴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프로파일 리질리언스 또는 프로파일 스티프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은 어떤 플라즈마의 프로파일들이 어떤 마지널한 스테빌리티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그레이든 P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불안정하기 직전 어느 정도의 이런 프로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붕괴가 된다든지 확 식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 그러니까 마지널하게 스테이블한 어떤 상황에 그게 굉장히 가깝게 프로파일이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파일 컨시스턴시, 프로파일 레질리언스, 스티프니스의 개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플라즈마가 왜 이런 마지널 스테빌리티에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플라즈마의 셀프 오거니제이션으로 설명을 합니다. 플라즈마가 스스로 뭔가를 조직한다. 스스로 뭔가를 조율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레귤레이트 하는 어떤 조절하게 되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팅 소스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플라즈마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가지고요. 프로파일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왜 플라즈마가 프로파일을 조절하게 되는가? 그러면 누가 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터뷸런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아까 말씀드렸죠. 1m 제곱 per second 정도 값을 갖는데 이게 아마 터뷸런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터뷸런스가 플라즈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가열을 한다든지 가장자리에 가열한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생기더라. 이건 뭐냐? 터뷸런스가 뭔가 작용을 해서 프로파일을 그런 형태로 마지널 스테빌리티에 존재하게끔 뭔가 제어를 하고 있다.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건 다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에 나타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예를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일렉트론 온도입니다. 그 레디얼 반경 방향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프로파일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세 가지 존이 있는데 첫 번째 존은 어딘가? 여기는 보통 센터 부분이죠. 그럼 센터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Q 값이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불안정성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나타나는 라니니안 현상. 바로 소투스 인스테빌리티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라즈마 내부에서는 소투스 인스테빌리티가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냐는 소투스 인버전 레디어스. 인버전 레디어스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인버전이란 말은 뭔가가 뒤집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자, 보시면 소투스가 일어나면 중심부에서 온도가 툭툭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그만큼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온도가 떨어지지만 이쪽은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온도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는데 그 중심부에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어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인버전 레디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투스의 어떤 인버전 레디어스에 따라서 1번의 영역이 결정되겠죠? 이게 넓다, 좁다 이런 게 결정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1번 영역에서 소투스가 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저 영역은 트랜스포트, 터블런스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소투스라는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영역이 있고요. 2번 영역이 있고 3번 영역이 있습니다. 3번 영역은 보시면 여기가 가장자리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즈마하고 월 간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플라즈마 가서 벽을 때리면 벽에서 뭐 입자가 튀어나오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 우리가 후에 핵력 기초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루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이제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3번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아토믹 프로세스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위치한 부분이 넘버 2번 조언인데요. 2번 조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가 바로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파티클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 바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의 중심부가 됩니다. 사실 컨파인먼트 리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소투스 바깥에 그 다음에 이런 아토믹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곳 안쪽. 자,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트가 지배하는 컨파인먼트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제 데이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Z장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이온 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0.4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4kV가 됩니다. 그럼 4천만 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까만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온도가 분포를 보시면 이 빨간색 형태, 초록색 형태, 까만색 형태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해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 정말 실제로 프로파일이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은 독일의 아스텍 서크레이트 토카마크 장치인데요. 제 실제로 이런 아이온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건 0.4 위치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3.0에서 3.8까지니까 대략 3.8까지로 놓고요. 이걸 0부터 1까지라고 환산을 해보죠. 그 중에서 0.4 정도 되는 위치, 대략 이쯤 되겠죠. 자, 여기의 온도값과 그 다음 0.8에서의 위치, 온도값. 여기서 한 80% 정도 되면 대략 여기라고 치면 되겠고요. 이쯤의 위치. 여기 온도와 0.4에서 온도를 같이 전부 플롯을 해봤습니다. 자, 데이터는 다르겠죠. 여기는 Z장치고 여기는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장치니까. 이거로 치면 여기 있는 값들 0.4와 0.8 값이 있죠. 그것들 다 플롯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선형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1일 때 만약에 2다 라고 치면 자, 가장자리에서 1이면 여기서 0.4에서는 2이다. 그러면 이게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자, 2배로 증가하게 되면 0.4의 값은 또 마찬가지로 2배로 증가한다. 4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3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값도 3배로 증가하니까 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일정하게 해서 증가한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2로 될 때 1kV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2에서 3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냐? 1kV 증가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1kV만큼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1kV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배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2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3이 됐다. 이거는 2kV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kV 증가하면 여기서 2면 여기 4kV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6kV가 됩니다. 1에서 3이 되는 건 3배가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원래 2였으니까 3배가 증가하면 6배가 0.4 위치에는 증가한다는 이야기 됩니다. 이 정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계산을 해보면 파워 밸런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 네오클래시칼에서 아까 나왔던 트랜스포트 값과 실험값을 비교하면 여기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노멀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그 값을 넣으면 실험값을 맞출 수가 있겠고 이 값은 네오클래시칼, 이 전체 값은 네오클래시칼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 프로파일 스티프니스를 만들어주는 뭔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건 훨씬 네오클래시컬 효과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처럼 프로파일에 스티프니스, 컨시스턴스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이터의 경우로 우리가 예측을 한 건데요. 이터의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의 전류가 15메가암페어, 그리고 40메가와트의 히팅을 사용을 하고, 밀도는 우리 배웠죠? 그린월드 덴시티의 85% 정도 됐다라고 놓고요. 계산을 한 건데요. 우리가 캐피탈 Q 값을 계산했어요. 캐피탈 Q는 인풋 파워분의 퓨전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1만큼 넣었으면 핵융합 파워가 얼마만큼 나오느냐라는 게 바로 Q였죠. 자, 근데 여기서 페데스탈 T 템퍼러처라고 써놨는데 이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대략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온도랑 0.4의 온도가 서로 어떤 비례하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 비례해서 증가하는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모델들. 다음과 같은 현상 뒤에 터블런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터블런스를 고려한 어떤 모델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터의 성능을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알게 되면요. 자, 여러분 이거 알 수 있겠죠. 바운더리 컨디션 안다면 바운더리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대략 값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핵융합 파워도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페데스탈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캐피탈 Q 값이. 퓨전 파워가 거기에 비례해서 거의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이런 스티프니스가 있을 경우는 프로파일 컨시스턴시, 레질리언스 또는 스티프니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플라즈마 성능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만 알게 되면요. 자, 이런 특징도 있겠죠. 자, 그럼 스티프니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초기의 온도 값이었습니다. 0부터 1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0.1, 0.2, 0.3, 0.4죠. 여기가 0.5, 6, 7, 8, 0.9, 1.0. 자, 여기가 우리가 보통 confinement reg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가 뭐 소토스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토믹 프로세스가 강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건데요. 이 그림을 우리가 두 배로 그냥 익스텐션 했어요. 자, 이쪽으로는 X쪽으로는 그대로 두고 Y쪽으로는 잡고 그냥 늘렸어요. 자, 여러분 그림 늘리기 하면 되죠. 늘리기를 해봤습니다. 두 배로.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똑같은 그림 그냥 위로 늘린 거예요. 원이 있으면 일롱게이션 만드는 거죠. 이렇게 타원 형태로. 자, 보시면 실제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레디언트가 두 배가 됐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보시면 0.4에서 보시면 원래 템퍼러처는 2kJV였어요. 두 배를 늘렸으니까 4가 됐죠. 온도는 4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두 배에 늘렸죠. 자, 그리고 0.8도 한번 볼게요. 0.8 아까 상황이랑 비슷해요.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상황이랑 비슷해요. 0.8일 때 처음에 1kEV라고 칠게요. 자, 그럼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럼 2kEV가 됐죠. 자, 보세요. 여기서와 여기서의 템퍼러처 비례, B값. 그럼 2에서 4가 됐으니까 두 배가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배가 됐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파일 스티프니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조건은 뭐냐면 자, 여기서 두 배가 증가, 여기서 두 배 증가하면 여기서 두 배를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위치에서 온도분의 그레디언트를 값을 찾아보시면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여기서 온도 두 배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그레디언트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여기에 그레디언트 값과 여기에 그레디언트 값을 살펴보시면 두 배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두 배, 그레디언트도 두 배. 그냥 1로 일정합니다. 이 위치도 어떤가 볼까요? 온도는 1에서 2로 올라갔죠. 그레디언트 보시면 여기서 그레디언트도 두 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컨스턴트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파일 스티프니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레던 T와 T를 나눴을 때 이게 어떤 일정 값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토카막 장치에서 토카막 장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온도에 대해서 그레던트 T 오버 T를 그려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파일 스티프니스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레디언트를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이 값이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는 분명 여기서 두 배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레디언트 랭스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그 원도로 나눴을 때 값을 일정하게 하면서 올라간다. 이 경우가 바로 프로파일 스티프니스입니다. 자, 이런 프로파일 스티프니스를 만족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백그라운드는 뭔가 좀 궁금하죠? 실험에서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왜 그러지? 프로파일 스티프니스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레디언트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일정하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그레디언트 오버 T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T 오버 T를 일정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 불안정성의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우리가 토카막에서의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살펴볼 때 크게 매크로스코픽 인스테빌리티,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렬 기초 수업보다는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강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또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의를 들으시기를 또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시간 동안 이제 아노말러스 트랜스포트를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는 보통은 non-maxwellian velocity distribution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력학적 평형 상태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non-uniformity가 나타나거나 디스트리뷰션에 어떤 unisotropy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non-maxwellian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free 에너지가 소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인스테빌리티가 고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랑 좀 비슷하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플루이드로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카이네틱 어프로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나 터뷸런스를 다룰 때는 보통은 자이로키네틱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냥 키네틱으로 이제 계산하기에는 여전히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자이로키네틱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HD 어프로치는 굉장히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스테빌리티를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투 스트림 인스테빌리티 또는 빔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포인트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가우시안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 두 개가 있는 경우, 델타 펑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죠. 그런 투 스트림 경우에 또는 빔이 한 가지가 있죠. 빔 같은 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 경우도 비슷하겠죠. 이런 빔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티클 번칭 있죠. 예, 모여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의 퍼터베이션이 생겨나게 되고 일렉트릭 필드의 퍼터베이션이 번칭을 파티클이 몰려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퍼터베이션이 커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테빌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투 스트림이나 빔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가 바로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의 예 중에 하나겠고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뭔가가 non-maxwellian 형태일 경우에 나타나죠. 또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항상 density gradient가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universal instability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radient P나 pressure gradient나 또는 density gradient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자기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드리프트 웨이브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드리프트 웨이브의 phase velocity는 계산해보면 diamagnetic velocity나 일렉트론이나 아이온이 되죠. 그리고 매우 짧은 쇼트 웨이브랭스를 갖게 됩니다. 여기 일렉트론 다이아마그네틱 벨로시티가 이 경우는 되겠고요. 이 경우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요. 그리고 아노말스, 퓨전 플라즈마에 있어서 아노말스 트랜스포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퓨전 플라즈마에서 어떤 이제 터블런스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주 요인이 이런 드리프트 웨이브 인스테빌리티가 많은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트랩트 파티클 모드. 자, 이 경우도 네오클래시컬 효과예요. 입자들이 가둬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나 오브시를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파티클이 이렇게 트래핑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가 프리세션 한다고 그랬죠. 점점 바운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퍼터베이션 프리퀀시, 퍼터베이션이 처음에 가해졌을 때 그 경우랑 이 바운스 프리퀀시와의 연결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된 현상이 트랩트 파티클 인스테빌리티들입니다. 자, 이 경우는 또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이 트랩트 파티클 효과에 의해서 더 커지게 인한스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일렉트론이 트래핑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트랩트 일렉트론 모드, 그 다음 아이온이 트래핑 된 경우에 해당되는 트랩트 아이온 모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인스테빌리티들이 이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로 많이 나타나고 얘네가 터뷸런스의 주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아노멀러스 디퓨전이 훨씬 네오클래식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인이 바로 이런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인스테빌리티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더 트랜스포트를 많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인스테빌리티가 생겨가지고 걔가 터뷸런스로 발전하고 그게 플라즈마를 막 섞어주게 돼서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일렉트론 드리프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설 인스테빌리티, 트랩트 일렉트론 모드 같은 이런 인스테빌리티로 발전하게 되고요. 플라즈마 내에 있는 사운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 모드 같은 불안정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ITG 모드라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불안정성 중 하나입니다. 토카막 플라즈마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TEM이다. 그러면 TEM은 Trapped Electron Mode 앞자를 딴 거고요. ITG다 그러면 Ion Temperature Gradient 모드입니다. 이게 다 어떤 웨이브들이 있어서 거기 인스테빌리티로 자란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한 알펜 웨이브라는 게 존재하죠. 자기장을 따라서 나오는 웨이브들 있죠. 자기장과 연결되죠. 그런 이 웨이브는 바로 마이크로 테어링 모드라는 불안정성으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들이 이제 불안정성으로 바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웨이브와 이제 불안정성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는 또한 웨이브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지만 또 이게 일렉트로스태틱이냐 일렉트로매그네틱이냐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 인스테빌리티, 일렉트로마그네틱 인스테빌리티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스테빌리티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마그네틱 필드에 연결되는 웨이브죠. 알펜 웨이브와 연결이 되는 마이크로 테어링 모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일렉트로스태틱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프트 웨이브 인스테빌리티가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의 퍼터베이션은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퍼터베이션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그럼 실제로는 맞냐? 그런데 실제로는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플라즈마 베타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낮다. 특히 이제 인스테빌리티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인스테빌리티, 예를 들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체인지 모드와 같은 키네틱 볼로닉 모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스레셔보다 뭐 베타가 좀 낮다. 베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어떤 인스테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값보다는 베타가 낮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로스태틱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간단한 거죠. 그래 일렉트로스태틱으로 문제를 풀면 훨씬 간단해지고요. 이제 자기장까지 변하는 걸 고려해야 되면 일렉트로마그네틱인데요. 플라즈마 베타가 낮을 경우는 일렉트로스태틱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인스테빌리티에는 패싱 파티클 인스테빌리티나 트랩트 파티클 인스테빌리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트랩트 파티클 인스테빌리티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트랩트 일렉트론 모드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패싱 파티클 인스테빌리티로는 아이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 모드, 아까 말씀드린 ITG죠.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ITG, 아이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 모드나 TEM, 트랩트 일렉트론 모드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스태틱 인스테빌리티에 해당됩니다. 마이크로 테어링 모드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스테빌리티에 해당되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이제 생각하느냐,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루이드에서 배웠던 플라즈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P에 의한 인스테빌리티로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하죠. 안쪽으로 가서 강해지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도넛은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게 토로이달 지오메트리가 되겠고요. 그럼 입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모션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디스커션을 많이 했었잖아요. 얘가 바라봤을 때, 플라즈마가 바라봤을 때 이런 홀로그램즈 형태,
여야지 안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끼리가 있을 때 이런 형태가 있어야지 자기장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야지 안정하다. 이런 형태 안 된다고 그랬죠? 오목렌즈 형태는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라즈마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레디언트 B가 이제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돼요. 오목렌즈를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B와 그레디언트 P의 도수를 취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면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언스테이블하고 보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바로 0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되죠. 자, 근데 보시면 자 여기는 언스테이블하고 이쪽은 반대로 스테이블하는 갈 수 있죠. 그레는 B는 이쪽으로 계속 가서 커지니까 그레는 B는 이쪽 방향, 그레는 P는 반대 방향. 그렇게 이 경우는 스테이블해질 수 있겠죠. 자, 근데 파티클이 트래핑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파티클 트래핑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얘가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안 가요. 이쪽에 주로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파티클이 언스테이블 위전에 주로 위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쪽이 아니고 스테이블한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런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와 연관되는 이런 인터체인지 모드 타입 불안정성에서 이 트랩트 파티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랩트 파티클 모드들, 뭐 트랩트 일렉트론 모드나 트랩트 아이언 모드 같은 게 이제 이게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먼저 실험을 통해서 실험에서 프로파일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났다.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컨스탄트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들이 이걸 계산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그레디언트 T 오버 T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그레디언트 T 오버 T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어느 값 스레시홀드보다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불안정성이 확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플라즈마의 템퍼레처 형태가 예를 들면 마지널하게 항상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보다 커져버려요. 그래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터뷸런스가 생겨서 줄여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발견했던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일정하다는 프로파일 스티프니스, 프로파일 레질리언스 또는 프로파일의 컨시스턴시가 이런 그레디언트 오버 T를 지배하는 어떤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와 다른 측면에서 실제로 그런 터뷸런스가 존재하는가를 또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의 결과들을 가져왔는데요. 1989년에 이제 결과인데요. 실제로 플럭추에이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터뷸런스가 있다면 아까 막 조그만 막 에디들이 있는 거 보여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웹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런 에디들의 플럭추에이션들이 보일 거예요. 막 생겼다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럼 온도나 밀도, 그 다음에 포텐셜 같은 게 플럭추에이션을 하겠죠. 같이 이 터뷸런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서 실제로 플라즈마 내부에 이런 플럭추에이션들이 존재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레디언트 오버 T는 컨스턴트가 뭐 터뷸런스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 티오리가 맞다 하더라도 터뷸런스가 없을 거니까요. 이게 맞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들입니다. 보시면 relative fluctuation 레벨이고요. 위치입니다. 자, 1.0이 last closed flux surface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플라즈마의 세퍼라틱스 0이 되고요. 이거는 가장자리 영역이 됩니다. 자, 0.0은 안 나와 있어요. 거의 가장자리 쪽만 지금 측정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density fluctuation이고요. 이거 보시면 temperature, electron temperature fluctuation. 자, 이거는 potential fluctuation이고 이러한 형태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magnetic field의 perturbation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fluctuation 레벨들이 가장자리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이퀄리브리엄 상태고 플럭추에이션 상태인데 60%까지 나타나요. 여기 70%까지 포텐셜이 나타나고요. 템퍼레처는 한 30% 정도 나타나고. 굉장히 원래 이퀄리브리엄 상태보다 굉장히 큰 값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터뷸런스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플럭추에이션에 의한 플럭스를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때 플럭스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계산한 건데 실험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밸런스를 파워 밸런스를 가지고 계산한 거랑 맞춰보면 어느 정도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터뷸런스가 실제로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플럭추에이션 메저먼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론과 비교했을 때 그레디언트 오브 T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프로파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토카마기 트랜스포트를 이 터뷸런스가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터뷸런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터뷸런스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레디언트 T 오버 T가 컨스탄트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템퍼레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터뷸런스가 어느 위치에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쫙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 일부분에서만요.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트랜스포트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랜스포트 베리어가 생기면 실제로 플럭추에이션 레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뷸런스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트랜스포트 베리어가 생겼을 때 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터뷸런스를 없애줄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터뷸런스가 그레디언트 오버 T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템퍼레처가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터뷸런스를 없애줄 수 있다면 템퍼레처 쫙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